네. 나이스 추운데 많이 오셨네요. 오늘 그 2019년도 트렌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이 뉴스킨에서 이 트렌드 강의하는 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트렌드에 가장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서 작년 한 10월부터 이제 2019년 트렌드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거든요. 제 강의도 들으셨을 거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2019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보다는 조금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현실감 있는 정보들을 조금 이렇게 내용을 바꿔봤어요. 한번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은 2019년도 트렌드가 이게 밝고 희망찰까요? 아니면 조금 어둡고 부정적인가요? 밝은가요? 어두워요? 부정적이에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그 우리 흔히들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 분들 있죠. 주 소비층을 이루었던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받아줘야 되는 이제 청년 세대들, 흔히 말하는 밀레니얼 또는 그 40대들의 지금의 포지션을 이렇게 보면요. 보통 우리가 세대들을 얘기할 때 공부 방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학력고사 시대, 수능 시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지금 청년 세대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꿀팁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꿀팁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게 출처가 어디예요? 어디서 나온 말이죠? 네, 20대들은 잘 알죠. 자, 전에는 학력고사 세대 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꿀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대들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은 인강 세대입니다.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던 세대들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부산에도 유명한 큰 입시학원에서 큰 강의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분필로 칠판에 써가면서 그걸 배웠던 세대고요. 근데 인강 세대들은 어때요? 그 속도 그대로 듣는 사람들이 없죠. 뭐 2배속으로 듣기도 하고 스킵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들으면은 더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온 세대예요.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온 세대죠. 이 세대들이 자라서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작년에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었죠. 무슨 뜻이에요? 혹자는 소고기는 확실한 행복이다. 근데 이 소확행 끝에 행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요,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꿈은 사실은 뭘 바탕으로 이렇게 생기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 생활과 가정이 이렇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세 가지의 벽에 부딪혔어요. 첫 번째, 구직이 힘들어. 직장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직장을 가지기가 힘들다 보니까 뭐가 어려워요? 내 집 마련이 힘들어요. 특히 어디는 서울에 지금 아파트 중위값, 아파트의 딱 중간값이 얼마까지 올라갔죠 지금? 8억을 무슨 수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또 어려워졌죠? 결혼. 여러분, 이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천천히 변하는 것 같아도 빅데이터로 이 트렌드를 풀어보면 트렌드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합니다. 2016년도에 빅데이터를 보면요, 결혼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글들을 남기죠. 연관 키워드를 보면 7개가 긍정 키워드예요. 그리고 3개가 부정 키워드예요. 같이 살면서 뭐 답답하다, 싸운다,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보면요, 결혼 관련 키워드에 7개가 부정이에요. 그 3개가 긍정이에요. 2년 사이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뭐가 깔려있죠? 취업이 어렵고, 내 집 마련이 어렵고, 결혼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은 더 부정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업적으로 내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말고, 내가 경제적으로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사업도 자신이 없고 이런 분들일수록 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가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정의해 놓으면 마음이 편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세대들이 이렇게 자라서 직장을 갔어요. 직장을 갔는데 이 세대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큰 행복은 없다고 봐요. 허황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뭘 바라냐고 하면 확실한 행복을 바라요. 내가 큰 내 사무실 룸을 이렇게 내가 대기업에 이사가 돼서 내 큰 룸을 가지고 여기서 이 공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내 책상 요만큼은 내 공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꾸미고 싶고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미니어처나 뭘 놔두고 뭐 차를 좋아하시면 차를 놓고 요 공간만큼은 내 100% 누구도 터치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 꾸며놓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죠. 예전 세대들은 예를 들어서 기업의 상무 정도 되는 분이 또는 부서장이 점심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40대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왜냐면 그 부서장이 가자고 하니까. 30대는 어때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뭐 가야죠. 불만은 있지만은 대세를 따라요. 그러니까 20대들은 저는 따로 먹고 싶어요. 왜냐면 그 점심시간이 확실하게 내 시간인 거를 보장하고 싶어요. 왜냐면 전 세대들은 그 부서장을 따라서 내가 줄을 잘 서고 승진해서 높은 뭔가 이렇게 돈을 벌고 내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30대들은 그거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그 대세를 따라가죠. 근데 20대들은 안 되잖아. 어차피 안 되잖아. 나 평생 이 직장 다닐 것도 아니고 나 여기 다닌다고 해서 집 살 수 있어. 집도 못 사잖아. 결혼도 못 하잖아. 근데 작지만 확실한 내 행복은 챙겨달라는 거야. 그래서 명확한 바운더리. 회식은 이게 일이면 돈을 주고 일이 아니면 그냥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사실은 부정적이거든요. 왜냐면 큰 꿈은 있을 수 없는 거 알고 내가 이 직장 다닌다고 해서 집 살 수 없는 거 알고 다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 거 보장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효율을 따지고 예전에는 그냥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갔다고 하면 이 인강 세대들은 뭔가 꿀팁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은 뭐 어차피 그거 안 되는 거 알지만은 좀 내 마음대로 편하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트렌드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렌드 강의가 사실은 살짝은 부정적인 어떤 그 추세로 가는 것들은 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드리는 어떤 그 주제는 이거예요. 제가 어제 사진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사진이 너무 크게 나왔네요.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 오늘부터 가벼워지는 삶이 제 주제예요. 물론 트렌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되게 가벼우세요. 좀 무겁죠. 이 삶을 조금 가볍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자고 하고 제가 여러 가지 뉴스킹이겠죠 물론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 오늘부터 가벼워지는 삶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요즘에 이 2017, 18, 19년도를 지나면서 이 동물의 복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이 모피 코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쁘다 안 예쁘다 나는 모피를 좋아해 나는 모피를 싫어해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화면 좀 잘 보이게 하나만 바꿔주시겠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봐봅시다. 윙크가 저렇게 눈을 똘망똘망 뜨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윙크 사진은 뭐냐고 하면 이 윙크가 단체로 지금 도망을 갔어요. 지금. 근데 거기서 숨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저 윙크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잊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 다시 켜주시고요.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사실은 중요하지만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하나씩 중요하게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사에서 뭐가 중요했죠? 잘 보세요. 요즘에 그 중고등학생들부터 해서 사실 어른들도 이 패션 아이템이 뭐예요? 긴바 패딩, 까만색 긴 롱 패딩을 입어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일까요? 한국에서 입을까요? 한국에서 입어요.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은 까만색 패딩을 입죠?
때 안 타서. 맞습니다. 맞아요. 실용적인 부분을 추구합니다, 요즘은.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어서 사는 이 도시에서 남의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이 남성분들, 이 중후한 남성분이 나는 핑크야 오늘 기분이. 그래서 핑크 패딩을 이렇게 입고 가면은 상당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워요. 이 자신을 색깔로 표현하기에는 남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중고등학생들은 색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냥 까만색이 심플하고 남들 신경 안 써도 되고 실용적이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중심 깊이 들어가 보면 남 눈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중간의 과정에서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좋은 학교를 일단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뭐 친구들 간에 뭐 우정이나 뭐 체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식견을 가지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뭐 훌륭한 인재로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괜찮은 학교를 일단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죠? 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눈에 괜찮은 직장으로 가요.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에 이렇게 강의를 가면요. 거기에 강의를 받는 직원들이 되게 자부심에 차가지고 앉아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10명 중에 9명. 수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오픈되고 이렇게 뭐 유튜브에 다 뜨고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갔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만둬요, 그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아요. 왜? 그만두고 가면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뭐예요?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 삼성맨이에요. 이 안에서는 이 경쟁에서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불안감도 있고 그다지 존중받지도 못하고 뭐 대기업이라고 하죠 그럴까요? 제가 뭐 표현이 엄청 조심스럽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무서운 시절이에요.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다 퍼져나가는 데 제가 이렇게 기업에 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남들이 보기에 중요한 직장을 가서 그다음에 뭘 하죠?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차와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아파트를 사는데 인생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노후를 맞아서 그다지 뭐 이렇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인생을 통해서 뭔가 내가 특별히 성취했거나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누렸거나 너무 많은 추억들이 있거나 가족들 간의 사이가 너무 좋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 나는 조금 더 앞서 있고 조금 더 뒤쳐져 있고 그냥 그렇게. 저희 와이프가 저희 결혼한 지 이제 3년 넘었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기를 놓으면은 자기는 공부를 이렇게 잘 시키는 잘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기가 이렇게 놓으면 절대 공부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왜냐면 뭘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괜찮은 학교를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눈에 괜찮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렇게 죽는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태하지 않고 나의 경험들을 그냥 계속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남들을 위해서 다 포기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온 힘을 다해서 고등학생들이 밤잠 다 이렇게 몸 상해가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왜 남들이 보기 좋은 대학을 가야 될까요? 본인이 되게 만족감 있으면 괜찮죠. 나는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문대 카이스트 같은 데서 자살을 많죠. 왜냐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자기 아이덴티티였단 말이에요. 나 1등 하는 사람. 힘들지만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1등이 아니라 꼴등이네. 내 자신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내 자신의 가치는 경쟁에서 1등 하는 거였는데 항상 1등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항상 1등하고 한 70년 살고 돌이켜보면 잘 살았다. 내가 1등이었잖아. 내 비석에 항상 1등이었던 사람이라고 적어줘. 또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트렌드들은 있잖아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큰 어떤 성취들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그 과정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삶인가?
그래서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사람들은 자꾸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는 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줄여보니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이게 사실은 무섭죠. 최근에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희 파트너하고 약속이 있어서 운전을 하다가 큰 트럭이 제 뒤에서 옆을 확 치고 가가지고 차가 이쪽에 싹 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사고가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왜 병원에 눕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가실 비율이 10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우면은 기본 100만 원이 버는데 왜 눕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진짜 뉴스에 잘했다. 왜냐면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진짜 하이에나처럼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차 상태만 봐서는 들어누워도 누구도 말 못하고 가실 비율이 100%니까 무조건 벌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게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나마나 벤츠를 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국산차를 렌트를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부담 주기 싫어서요.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냥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행복하게 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삶이 진짜 팍팍하고 10만 원, 20만 원이 너무 아쉽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 또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잘했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맹그로브 숲입니다. 필환경 얘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예전에 친환경이라고 얘기했다가 요즘은 친환경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뭐예요? 목숨의 위협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는 두 가지가 뭐죠? 공기와 물. 두 가지에 다 문제가 생겼어요. 노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 들어왔죠. 지금 공기가 어때요? 장난 아니죠. 물은 어때요? 역시 장난 아니죠.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아실 텐데 새우를 먹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블랙 타이거 큰 새우 있죠. 큰 새우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그런 새우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방글라데시 등등 이 맹그로브 숲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새우 양식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 이 새우 양식 때문에 그게 다 파괴돼가지고 쓸 수가 없고 또 다른 맹그로브 숲을 파괴시켜요. 근데 이 맹그로브 숲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남미에는 아마존이 있으면은 이 아시아에는 맹그로브 숲이 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정화, 이산화탄소라든지 나쁜 물질들을 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해일 피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발루라고 하는 도시가 다 물에 수해를 입은 거 보셨죠? 맹그로브 숲에 이 해일이 오면은 그 해일 에너지의 90%를 흡수한대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주는데 지금 어때요? 새우 양식 때문에 다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가 초토화가 될 거였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상관관계를 모르니까 그 저소득층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그거를 다 파괴시켜가지고 저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해산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시장 중에 하나가 노량진 수산센터거든요. 서울의 수산물 되잖아요. 거기서 뭘 하냐고 하면은 모 지역에 이 맹그로브 숲을 보존해서 그들한테 꼬막을 사육하는 양식하는 그 기술 전수를 해요. 그래서 맹그로브 숲을 파괴시키지 않고서도 수익원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줘요. 그 지역 사람들은 사실은 있잖아요. 돈 버는 게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맹그로브 숲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학교도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들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트렌드를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뉴스킨은요 완벽하게 트렌드 세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데 실제 왜 이렇게 이 회사가 이렇게 트렌드에 부합할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트렌디한 부분도 있지만 원래 중요했지만은 사람들이 중요시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잘 지켜왔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환경을 지키고 그냥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 뉴스킨 이렇게 제품들 있죠. 흰 통.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심플하고 어떤 분들은 촌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플라스틱들은 굉장히 빨리 분해되고 불로 태워도 유독 연기가 나오잖아요. 태워 보신 분들은 시커먼 연기가 안 나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거를 30년 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당연하지만 우리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당장 기업에 이윤을 내는 게 중요했지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UN 기후 협약 관련해서 이번에 이 뉴스캔에서 이렇게 상을 받았다. 맹그로브 숲을 지키는 어떤 활동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에는 저 회사가 그래 맹그로브 숲도 지키고 좋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야 지금 저거를 함으로써 이 아시아 지역 일대의 공기가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지금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전에는 친환경이었는데 지금 친환경이 아닌 거예요. 필요환경에서 안 지키면 지금 큰일 나는 거죠. 엊그제 우리나라 모 연구센터에서 발표된 그 부분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굉장히 안 좋은 건 알았는데 어떻게 안 좋았는지 잘 몰랐는데 어떻게 밝혀졌냐면요. 우리 몸에 이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게 뭐죠? 미토콘드리아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내죠. 미토콘드리아의 악성을 수배 증폭시킨대요. 독성을. 그래서 우리 몸속에 굉장한 독소가 쌓이고 이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오염시켜요. 차로 치면은 엔진이 오염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제 있겠죠. 그 차 못하겠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지켰어야죠. 우리가 저희 스크럽제는 뭐가 들어있죠? 포드 파우더. 그래서 문질러도 풍선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스무스하면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걸 우리 회사에서 넣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근데 많은 회사들에서 이제 법으로 막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안 넣기 시작하죠. 어떤 차이인지를 아시겠어요? 원래 중요했던 건데 중요시되어지지 않았던 그 가치들을 이 회사가 30년 이상 계속해서 지켜오니까 이제 와서 팬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플랫폼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트렌드가 천천히 변한다고 생각하시면요. 한번 주세요.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상당수가 지금 플랫폼 시장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나는 플랫폼이 뭔지도 잘 몰라요 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자, 그냥 SBS 뉴스 한번. 일하러 간다 하면 보통 어디를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 하는 걸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일할 사람과 고객이 순전히 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그런 전통적인 일자리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안 와닿으실 텐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 먼저 권혜리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맞벌이 직장인인 송혜원 씨. 밀린 집안일에 엄두가 나지 않자 스마트폰에 앱을 열었습니다. 청소해야 할 집의 크기, 방문해줬으면 하는 시간, 어린 자녀와 반려동물이 있는지 집안 사정을 입력하자 앱에 등록된 수도권의 가입자 5,500명 가운데 가까운 곳의 지원자가 응답합니다. 그냥 내가 원할 때 한 번 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간편해서 좋았어요. 인력회사처럼 중개자도 없고 집주인을 직접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청소도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부엌에 특히 신경 써달라는 주문사항까지 모두 앱을 매개로 소통이 끝납니다. 너무 편해요. 그런 게 이웃도 도울 수 있고 또 가까이 편히 가서 내 시간에 맞춰서 일도 할 수 있고 일의 비용에 자기 본인 댁의 이제 평형이라든지 시간에 맞춰서 비용이 계산이 되고요. 원하는 그 시간과 어떤 비용에 맞춰서 이렇게 업무 선택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다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신서명 씨는 보육도우미 매칭 앱을 통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하고 장소가 자유롭고 제 경력이 이어진다는 게 제 경력을 이을 수 있을 거란 기대조차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앱 운영자가 노동 제공자의 신원과 자격증을 검증해 등록해줄 뿐 IT 플랫폼을 매개로 중간 주선자 없이 노동 수요와 공급이 즉시 만났다 흩어지는 이런 형태를 플랫폼 노동 또는 긱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진 여러 나라에서 이미 가사 일부터 번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선 플랫폼 노동을 경험한 사람이 이미 10%를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네,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폰에 폰을 쥐고 살죠. 저 플랫폼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누군가가 저렇게 해서 편하더라. 방금 저런 게 있어. 나도 그러면은 가사 도우미 저렇게 해서 불러써야 되겠네 라는 생각하시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는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막 이 재능을 어디서 막 취직까지는 조금 불편하고 저렇게 해서 조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노동시장이 하루아침에 물론 숫자적으로 진짜 물리적으로 하루는 아니지만 우리의 체감상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 늦어요. 이 플랫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왜 늦죠? 굉장히 이 정치가 너무 살기 깊숙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 정부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에 눈치를 많이 보죠. 일자리 어떻게 되고 뭔가 이렇게 발전보다는 당장 사람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실시간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기존에 누려왔던 그런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데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이 디지털이 굉장히 잘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플랫폼의 도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몸을 퍼지겠죠. 분명히 지금 차량 공유에 대한 거는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걸 원하는데 소비자들이 다들. 근데 누군가 일자리 때문에 저거를 막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물론 제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세계적으로 이 플랫폼 관련된 이런 기업들 중에 대다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어떻게 최빈국에서 지금 거의 선진국의 문턱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뭐의 힘이었죠? 수출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개발해서 해외로 나갔던 거였죠. 근데 우리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정을 지키려고 저렇게 하던 것들이 이제 세계에 들고 나가기에는 자꾸 너무 늦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고 2019 트렌드를 그냥 재미로 보기에는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숙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가끔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하면 꼭 이렇게 여쭤봅니다. 산업혁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고요. 산업혁명의 의미는 산업이 3차에서 4차 완벽하게 아주 크게 변화해서 산업 자체가 완벽하게 변해버리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삶까지 바꿔놓을 때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가벼워지는 삶 얘기를 해놓고 계속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준비된 자들은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저는 그 얘기를 되게 경계합니다. 경기 안 좋다.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경계하세요, 여러분들.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 어려운 것 같죠? 원래 어려운 것 같고 막 이거 어쩔 수 없고 정부 탓인 것 같고 정부 탓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2018년도 최고의 히트 상품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유튜브만 놓고 봐도 이제 유튜브가 얼마나 호황인지 아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호황이에요. 지금 이 플랫폼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옷 하나 팔려고 하면은 월세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해서 옷 사입해가지고 동대문에 새벽 국수시장 가가지고 그렇게 옷을 팔았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가게 하나 오픈 안 하고 거의 연예인처럼 추종 받으면서 올리기만 하면은 이렇게 수억의 매출을 버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다고요. 인스타에 들어가가지고 이 잘 나가는 판매자들이 경기가 과연 안 좋은지 한번 보세요. 경기는 오프라인이 안 좋죠. 오프라인 왜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어젯밤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60-70%가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럼 뭘 해요? 폰을 일단 키거든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가성비 좋은 물품을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딱히 나한테 필요도 없으면서. 그래서 1시, 2시간 넘어서 그래 내가 이거를 발견을 해서 샀어. 그렇게 하면 미처 내가 후회하기도 전에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아침에 싹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성비를 참 잘한 것 같지만 또 카드 값을 갚을 때가 오면 내가 뭘 했지?
여러분들 당장 집에 가셔가지고 그렇잖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원가 그대로 돈으로 돌려준다고 하면 내가 다시 돌려주고 싶은 품목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뭐 언제 산 거예요? 다음에 폰으로 사신 거예요. 가성비의 노예. 그러니까 아침에 있잖아요. 이 출근해가지고 오프라인에 가서 쓸 돈이 없다니까요. 어제 다 쇼핑했어요. 그 폰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자꾸 또 옷을 올리잖아요. 또 그게 사고 싶어. 근데 오프라인 매장은 지나가면 끝이지만 얘는 계속 올라오거든요. 계속 보면 어때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사게 돼요. 오프라인 시장에서 쓸 돈이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물론 경기가 안 좋을 수 있죠. 지금 반도체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믿지 마시라고요. 단 뭐만 보시면 되냐고 하면 내가 경기가 좋은 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인지 경기가 나쁜 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인지, 그럼 내가 있는 이 경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쁜 쪽 사이드에 있다면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점점 더 할 건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점점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 뻔한 곳에 있으시면서 정부만 탓한다고 되지는 않겠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현실 점검하셔서 용기 내셔서 경기 좋은 쪽으로 넘어오셔야죠. 왜? 100살 넘게 산다면서요. 그래서 일하러 가. 자,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 자, 2018년도 대한민국 최고의 트렌드 상품은 뭘까요? 아실 텐데. 20대들 더 잘아요. 누구시네요. 2018년도 최고의 트렌드 상품은 BTS. 사회자 김학의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게 3일 지났어요. 한국어예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노래 가사를 다 외우고 있어요. 계속 보고 싶으시겠지만 그 집에 가셔가지고 밤에 쇼핑하지 마시고 BTS 보세요. 이게 이 BTS의 이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 BTS 영상을 보고 굉장히 의문을 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한국의 아이돌 시장하고 미국의 시장은 완전히 달라요. 뭐 저도 이 분야를 아주 잘 알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미국의 이 팝 시장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음반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기획사에서 막 이렇게 막 몇 개월마다 쏟아가지고 막 3주 동안 예능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처음에 이렇게 싱글 차트 하나 걸고 공연 다니면서 서서 이렇게 모으거든요. 특히 저런 신인들은
자기 팬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싱글 차트 하나 내고 전국 공연 다니면서 팬들 모아가지고 스타덤에 올라도 이 자기가 또 이 신곡을 새로 발매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이 지지를 받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BTS는 어떠냐고 하면은 자기들 플랫폼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신곡 발표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한국어 가사를 다 외워요 지금. 이 BTS에 대해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문화평론가들이. 왜냐면 이 BTS의 팬들 이름이 뭐죠? 팬클럽 아민 군대. 이 군대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BTS가 유명했던 게 이 트위터를 하나 올리면은 전 세계에서 트위터 반응 올라오는 걸 보면은 전 세계 지도가 다 감각거려요. BTS가 한국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화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BTS가 밴만 타고 내리지 않고 밴 타고 지나가면 프랑스 여자들이 쓰러지더라고요. 거기서 뛰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BTS에 그냥 우리가 직접적인 가치만 1조를 잡거든요. 근데 그 부가적인 것들을 생각해보면 진짜 상상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BTS가 몇 가지 신기했던 것들이 항상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계 사람들은 한국말 모르니까 영어로 해서 진출해야지 라고 생각했죠. 저렇게 당당하게 내가 가진 언어로 내 시장에 가서 내 보이스로 내 목소리로 내가 작사 작곡해서 누가 대형 기획사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멤버가 작사 작곡해서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서 내 목소리로 적은 내 설 생각들을 안 했죠. 자꾸 나는 뭔가 스펙을 더 쌓아야 될 것 같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아닌 뭔가 더 나은 무언가가 되어서 남들한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아닌 무언가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이 BTS가 트렌드인데 다음 트렌드를 역시 보여드릴게요. 역시 BTS 얘기인데 BTS가 얼마나 잘 나가냐면 얘들이 지금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듣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And I'd like to begin by talking about myself. I was born in Ilsan, a city near Seoul, South Korea. It is a really beautiful place with a lake, hills, and even an annual flower festival. 듣고 있는 사람들은 I 독일 spent a 사람들이 very happy childhood there, and I was just an ordinary boy. I used to look up at the night sky and wonder, and I used to dream the dreams of a boy. I used to imagine that I was a superhero who could save the world. And in an intro to one of our early albums, there's a line that says, "My heart stopped when I was maybe 9 or 10. Looking back, I think that's when I began to worry about what other people thought of me and started seeing myself through their eyes. I stopped looking up at the night skies, the stars. I stopped daydreaming. Instead, I just tried to jam myself into the molds that other people made. Soon, I began to shut out my own voice and started to listen to the voices of others. No one called out my name, and I did. My heart stopped and my eyes closed shut. So, like this, we all lost our names. We became like ghosts. But I had one sanctuary, and that was music. There was a small voice inside of me that said, "Wake up, man, and listen to yourself." But it took me quite a long time to hear music calling my real name. Even after making the decision to join BTS, there were a lot of hurdles. Some people might not believe, but most people thought we were hopeless. And sometimes I just wanted to quit. But I think I was very lucky that I didn't give it all up. And I'm sure that I and we will keep stumbling and falling like this. BTS has become artists performing in those huge stadiums and selling millions of dollars right now. But I am still an ordinary 24-year-old guy.
If there's anything that I've achieved, it was only possible that I had my other BTS members back by my side, and because of the love and support that our R&B fans all over the world made for us. And maybe I made a mistake yesterday, but yesterday's me is still me. Today, I am who I am with all of my faults and my mistakes. Tomorrow, I might be a tiny bit wiser, and that'll be me too. These faults and mistakes are what I am, making up the brightest stars in the constellation of my life. I have come to love myself for who I am, for who I was, and for who I hope to become. I'd like to say the one last thing. After releasing our Love Yourself albums and launching the Love Myself campaign, we started to hear remarkable stories from our fans all over the world, how our message helped them overcome their hardships in life and start loving themselves. Those stories constantly remind us of our responsibility. So, let's take all one more step.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I like to ask all of you,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Tell me your story. I want to hear your voice. I want to hear your conviction.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뭘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 그 BTS를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트렌드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그리고 내가 플랫폼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 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여기 옆에 서가지고 계속 걱정했던 건 뭐냐고 하면 저 영상에 자막이 잘 안 보일까봐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 자막이 잘 안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BTS가 UN에서 저 연설했던 그 영상을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영상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이 독일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뭐 느낌 오는 거 있으세요? 2019년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감정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 맛집 자체를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먹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저거를 백종원 씨가 뭐라고 할까? 뭐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노래 잘 부르는 이 가수 지망생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물론 나도 그거를 듣고 평가를 하지만 내가 이 사람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양현석이라고 하면 저걸 뭐라고 하지? 박진영 씨는 뭐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여행을 갔어. 꽃보다 할배. 저 멋진 남자들은 저기 가서 뭘 느끼지? 그리고 어떻게 리액션을 하지?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여성들이 전혀 가식 없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BTS를 보면서 저게 재밌는 거예요. 저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요즘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감사한 일에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감사를 표현하지만은 그거 말고 조금 감사한 거 있죠. 되게 감사하진 않아. 그럼 우리는 뭘 하죠? 이모티콘을 보내요. 이게 감정 대리인인 거예요. 만물이 2018년도에 어떤 트렌드가 있었냐면 만물 서비스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직종들이 있잖아요. 이 본질이 서비스업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 제조 판매가 아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직업이 다 뭘로 가냐면 서비스업처럼 되는 거예요. 서비스업이 제일 힘든 건 뭐예요? 감정노동이거든요.
기분 안 좋아도 웃어야 되는 거. 기분 안 좋아도 웃는 대가로 콜센터에서 200만 원을 받죠. 자, 여기서 제가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냐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잘 들으세요. 오늘 강의에서 진짜 꿀팁 쓸만한 거 먼저 갈 거 1번이 이거 감정 대리인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플랫폼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감정 대리인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감정 대리인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 대신에 맛집에 가서 그걸 먹는 백종원 씨가 돈을 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정 대리인을 하는 사람들이 스타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인스타에서 수많은 이 인플루언서들, 예를 들어서 옷을 파는 셀러들이 옷의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언니가 이 옷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인스타에 아이들 1시간씩 켜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아주 재미와 공감대를 끌어내는 감정 대리인이 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시대에 보는 수도꼭지에서 물 틀듯이 흘러나올 거예요. 감정 대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세대 때 예를 들어서 뉴스킨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뭘 한번 팔아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뭘 올리죠? 정보를 올려요. 제품이 얼마고 어디에 좋고. 그걸 누가 보나요? 안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봐요. 근데 처음에 수많은 유튜버들 중에서 또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중에서 이 사람 거를 봐야지라고 마음 먹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이 사람의 감정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정되고 나면 이 사람이 올리는 정보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가 어마어마하게 뜨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플랫폼 기업은 어디예요? 네이버라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 생각에 네이버가 앞으로 전도 유망할 것 같으세요? 좀 힘들 것 같으세요? 네이버 힘들어요. 저는 확신해요. 네이버 왜 힘들어요? 제재가 많아서 좋습니다. 또 네? 제가 저 라이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제가 할게 하고 욕먹을게요. 네이버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안 돼요. 네이버는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플랫폼을 키워주는 사람들은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네이버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전에 뭘 다 봤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봤단 말이에요. 이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이 인기 있는 블로거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어디 가서 맛집 가가지고 나 맛있는 거 먹어서 이거 말고 정보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블로그를 왜 보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을 올려가지고 거의 뭐 취재 기자 수준으로 블로그를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 그래서 파워 블로거가 됐어. 근데 이 파워 블로그에 대한 이 2018년도의 시선은 어때요? 차가워요. 저 사람들 협찬받고 돈 받고 저거 쓰는 거잖아.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블로거에 많이 올라오는 집 가지 마세요. 20대들은 안 가요. 왜냐면 저 돈 받고 썼죠. 파워 블로거들이 그냥 그렇게 써줘요? 안 써주죠. 그래가지고 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목마르니까 네이버에서 뭘 만들었어요? 지식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지식에 대해서 또 막 답을 달아줘. 사람들이 궁금한 걸 다 해결을 해줘.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 지식에 답을 달아준 사람들 뭘 주죠? 내공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괜찮았어. 내공을 주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 거예요. 내공 준다고 이거를 받고 네이버 카페를 해. 뭐 가지래. 가지고 뭐 열매 단계고. 그게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뭘 해요? 협찬 받고 막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또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돈 받고 한다고 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유튜브는 어떻게 해요? 돈 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튜브에서는 내가 거기서 협찬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또는 막 상품을 간접적으로 팔아제끼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돈을 줘요. 이 어마어마한 이 광고 수익을 이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하고 파트너십처럼 돈을 줘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정보를, 지식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고 내가 좀 이런 능력이 있고 내 좀 재미가 있어 이 분야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이버에 올리시겠어요? 유튜브에 올리시겠어요?
유튜브에 올리죠. 그래서 내공 받아서 뭐 하시게요? 우리 고수 되시게요? 제가 제 말뜻을 아시겠어요? 사람 우습게 본다는 거를? 그거 안 돼요. 이 플랫폼을 잘 이해 못했어요. 네이버가 잘나서 저렇게 잘 나갔던 게 아닌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그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질을 그냥 그렇게만 취급한 거예요. 그 네이버가 잘나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올린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애플은 폰을 잘 만들어서 성공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이 20만 명의 이 아이튠즈 생태계에 들어서 앱 만들어냈던 그 애플 직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없었으면 애플의 성공은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정확하게 깨뚫어봤죠. 이 플랫폼을. 근데 이 흉내를 내다 보니까 안에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고 하면 네이버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네이버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디스하나요? 그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플랫폼 시대에 예를 들어서 뉴스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내가 경험해서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감되고 맛깔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이 플랫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또 뭘 올려야 돼요? 정보를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보 없이 계속 가진 않아요. 그래서 감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가 꿀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셔야 돼요? BTS가 얘기했듯이 내 이름, 그냥 내 느낌 있잖아요. 이거를 자꾸 죽이지 말고 내가 아닌 뭔가 더 나은 것처럼 남들한테 이렇게 꾸며서 보여주지 말고 be yourself, 나 자신이 돼가지고 내 느낌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적으로 이렇게 넘어오시거나 넘어오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좋은 거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파워 인플루언서처럼 잘 나가는 어떤 유튜버들처럼 그렇지 않아도 이 회사에서 모든 플랫폼을 다 제공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와이프가 그 인스타그램을 해요. 잘해요. 그런데 뭐 파워 인플루언서처럼 몇십만 명의 뭐 몇백만 명의 팔로워가 있진 않아요. 그냥 잘해요. 근데 우리가 뉴스캔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든 이 팀들 전체, 그게 인스타가 됐든 카카오 스토리가 됐든 뭐 유튜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전체에서 팔려나가는 매출의 5%를 저희가 받아요. 외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있잖아요.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2018년도까지 어떤 준비가 돼 있었냐면요,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완성이 됐어요. 거의 2018년도에. 왜냐면 지금 사람들의 이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어가 아니고 60대들도 유튜브를 보세요. 뭐 컨텐츠가 다를 뿐이지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류가 됐어요. 1인 미디어를 사람들이 주류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얹어지냐고 하면 이 부정적인 거, 취직하기 힘들고 취직해봐야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하는 게 얹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자기들의 사업 역량들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걸 봤어요. 막 블로그처럼 욕먹으면서 협찬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월에 수억을 버는 유튜버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예전에는 옷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 딸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옷 판다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좋아하실까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귀천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딸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인스타그램의 세계에 와서 보시면은 이게 서울대를 먹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인플루언서 한 명이 뭐 하냐고 하면 여행 다니면서 그냥 자기 좋아하는 옷을 입고 찍어서 올려요. 또 라이브를 하면서 옷 얘기를 해.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스타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뭔가 셀러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손님이 왕이지 이 시대가 갔어요. 2019년도에 빅 트렌드 중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예전에 워라벨, 일과 라이프 간의 밸런스를 찾았다면 지금 워커벨 얘기를 하죠. 일하는 사람과 이 소비자 간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특히 20대, 30대, 지금은 근데 20, 30대를 말할 필요 없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밀레니얼 정신을 갖고 살거든요. 나는 욕 먹어도 좋다. 200만원, 300만원 벌기 위해서. 내가 옷 하나 팔 수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좋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한 달에 한 50만 원 더 벌 수 있으면 굽신굽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20대 없어요. 딴 가게 가서 사세요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게 안 오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매출이 좋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팔리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오지 마. 진상할 것 같으면 오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손님의 왕인 세대에서 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은 2019년부터의 트렌드는 무언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까 저렇게 뭐 청소일 수도 있어요. 내 노동력을 팔 수도 있어요. 또는 내 어떤 재능을 팔 수도 있고요. 물품을 팔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이 파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2018년도. 그리고 이 미디어가 힘이 있구나. 그리고 저게 훨씬 쉽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실패를 하고 다시 서울로 도시로 돌아오면은 이분의 경제 상태가 나아서 돌아와요. 나빠져서 돌아와요. 나빠져서 돌아와요. 그래서 귀농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귀농의 제일 안 좋은 점이 뭔가요? 두 가지죠. 텃세.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뭐 태풍, 무슨 홍수 이런 거 일어나면은 막 다 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농사가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중노년 분들이 이렇게 귀촌을 하셨어요. 원래 농사 지던 사람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엄청 쉽게 돈을 잘 벌어요. 이 사람이 인스타 스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을 쭉 심어놓고 엄청 좋은 품질로만 해요. 그냥 생각 안 해. 가성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를 해요. 그래서 이거 맛있네 막 잘라 먹고 있다 보면은 끝나요. 뭐 완판.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배추가 다 갈아 없는 거 보셨어요? 마트 가면 배추 싸던가요? 뭐죠? 중간 유통에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농부들이 직접 판매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 심혈을 기울여서 키웠던 배추를 그냥 갈아엎을지언정 판매는 무서워요. 무서워. 어떻게 팔아 내가? 나 파는 거 못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9년도에도 판매가 두려우시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제가 긍정적인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특히 젊은 세대들부터 시작해서 판매가 천한 일이 아니고 연예인급으로 지금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판매를 해요. 오프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막 가게 지키고 안녕하세요 이거 말고. 근데 웃기죠. 왜냐면 이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뭘 해요?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보증금 걸고 월세 내가면서 자기 그 시간 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요. 인스타에서 하는 사람들은 뭐 가게세도 안 내, 뭐 옷도 없어, 인기도 많아, 옷도 잘 팔려, 돈도 잘 벌어. 좀 억울하지 않아요? 본인이 경기가 좋은 시장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 대리인으로서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정보들을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도를 나가면서 한번 나가시죠. 해야죠. 자, 스브스 뉴스. 스브스 뭔지 아시죠? SBS. 1969년에 아프리카 말라위의 작은 학교 창밖을 보던 한 소년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 땅이만 풀이 높게 자라죠? 다 같은 땅인데? 선생님 뭐라 그래요? 땅이 같아도 땅을 일구고 농사하는 사람들 하기 나름에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 소년이 또 물어봐. 왜 다른 땅은 그렇게 못하죠? 농사는 매우 힘든 일이라 그래요. 자, 이제 그만 책 보자. 이게 지금까지 교육이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면 뭐 어떤 호기심이 생겨.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둘째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책 보자. 공부. 엘빈 토플러가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평생 한번 쓰지도 못할 지식을 위해서 하루에 뭐 16시간씩 공부를 한다면서요. 그거를 하는 거죠. 수업은 다시 시작됐지만 소년 나폴레옹 존베의 마음속에 꿈이 하나 생겼어요. 모든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 가족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중요하지 않거나 잘 안 되거나 미쳤거나 하여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로부터 10년이 된 청년이 된 존베는 자퇴했어요. 이 잘 나가는 위인들은 다 자퇴를 해요. 요새 자퇴가 트렌드예요. 여러분들 뭐 빌기 스티브 잡스 학교 대학교까지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다 자퇴지.
무엇인가 나를 보장해 주기 원하신다고 하면 이 세대에 잘 맞지 않아요. 이 회사가 나를 보장해 줄 거야. 실망하실 거예요. 이 정부가 나를 지켜줄 거야. 천만에. 11명 식구가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었어요. 보통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공부 열심히 하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퇴를 하고 이대로 교실에만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11명 식구가 재산이 소 한 마리였는데 이걸 팔았어요. 얘가. 엄마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여러분들 상상이 맡길게요. 어느 집이나 뭐 크게 다를 거 없겠죠. 무작정 땅콩 농사를 지었어요. 너무 무모해 보였지만은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 농사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재 분야에도 진출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존배는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나라 말라위는 아직도 세계 최빈국이었죠. 내 어린 시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2000년대 초에 에이즈가 말라위를 휩쓸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애기들까지 이제. 그래서 이 존배가 한 이렇게 구호를 하는 기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인 2004년 이 후원기업이 바이타민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바이타민은 뉴스킨이 어린이들을 위해 개발한 영양식입니다. 덕분에 500여 명의 이게 중간에 한 커트가 지금 빠져있네. 이게 어떤 얘기가 됐냐면 이 바이타민을 후원받아서 애들이 이걸 먹고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존배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공장을 말라위에 지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자급자족해야지 계속 그 바이타민 받아먹고 산다고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현명한 생각이죠. 그래서 뉴스캔에서 2004년 오케이 해서 바이타민 공장을 지어서 500명형 일자리가 생겼고 6,000포대의 영양식을 만들어서 더 많은 애들한테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 5억 5천만 개, 지금 훨씬 많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07년도에 존배의 제안으로 후원기업에서 농업학교를 지었습니다. 농업학교를 어떤 식으로 지었냐고 하면요, 우리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각 지역에서 똑똑하고 농사 조금 지을 만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아이들은 학교 교육시키고 부모들은 농사를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농사 기법을 알려주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해서 소출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알려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라위의 기근을 해결하기 시작한 거죠. 말라위 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생들의 생산량은 전부 다 무려 7배가 증가했죠. 졸업생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기술을 널리 퍼뜨렸고 자립한 농부 수만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요? 다단계 방식으로. 이 사람이 또 가르쳐주거든요. 거저 배워서 거저 가르쳐주고. 그래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거는 예전에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런 거 보셨어요? 확산 속도? 존배와의 인연으로 뉴스킨은 이후에도 말라위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식수가 부족한 곳에서 우물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 외국에 가서 욕을 제일 많이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우물 산업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성과 지상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구호단체에서 한 해 우물 몇 개 팠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물 막 파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1년 지나면 물이 안 나와. 일단 우물 몇 개 파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계속 저기에 뿌리를 내리고 저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는데 우물에서 물이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잖아요. 제대로 하는 거죠. 같은 우물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폴레옹 존배가 또 꿈이 생겼어요. 이제 농부들이 수확한 농작물을 재가공해 수출한답니다. 2차 산업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남들이 보기에 되게 늦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희망도 없던 저 땅에 더 이상 아이들이 굶어 죽어 가지 않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하죠. 작년에 2018년도에 기부 트렌드가 어땠습니까? 그 어떤 해보다 차가웠습니다.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뭐 이영아 어금니 아빠 사건도 있었고 뭐 세이망울씨 뭐 이런 데서 막 98%의 돈을 유흥자금에 이렇게 쓴 것도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2019년도 팬턴에서 발표한 색상은 리빙 코랄이라고 하는 색상입니다. 살아있는 산호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색의 베이스 색깔은 오렌지입니다. 그리고 핑크가 이렇게 가미가 되어 있죠.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들을 레드에 비유합니다. 근데 레드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열정적인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친화력 있는 사람들의 색은 오렌지색입니다.
오렌지 색상은 레드만큼 불편할 정도로 열정적이지는 않지만은 어때요? 그래도 활기차고 힘있고 좋은 느낌을 주죠. 그런데 여기에 핑크가 입혀지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우리의 이 아픈 가슴, 이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이 세대들한테 부드럽게, 그리고 이 리빙 코랄, 살아있는 산호처럼, 이 살아있는 산호가 어떤 역할을 하죠? 많은 저 생태계의 먹이가 되거든요. 우리에게 활력을 줄 수 있고 따뜻하면서 활력 있는 색깔, 리빙 코랄을 2019년도 트렌드 색상으로 만들면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에서 저 리빙 코랄 색상의 뭐 옷,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도에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느낌이 색깔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어떤 색상이어야 될까요? 블랙이어야 될까요? 아니죠. 어떤 색상이어야 돼요? 활기차지만 남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의 열정은 아니면서 뭔가 부드러우면서 약간 귀여워야 돼요. 핑크 같은 거, 오렌지. 그런 감정 대리인이 되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2019년도에 유망하죠. 네, 라운징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고 하면 사람이 많은 영화관, 카페, 공원을 찾아서 혼자 가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가면은 가성비가 떨어져요.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데 딱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돈은 누가 내야 되는지도 좀 신경 쓰이고요. 내가 가자고 하면 괜히 또 내가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맛있는 거 못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못 갈 수도 있고, 내가 또 화장하고 나가야 되거나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되고, 뒤에 또 얘가 또 술을 한잔 하자고 할지, 어떻게 할지 없는데, 그럼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왜 여기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인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산속에서 인터넷도 안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자연을 만끽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이 대중문화와 단절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 없어도 인터넷은 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써야 되고 이 대중과 단절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수많은 시장들이 다 이 플랫폼 안에, 폰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 플랫폼 안에 있는 관계는 굉장히 가벼운 관계거든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캔에서는 게이트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유입을 시키고 어떻게 유입을 시킨다고요? 내가 그들의 감정 대리인이 돼서 내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는 거예요. 무표정한 얼굴로 이거 얼마입니다. 좋은 성분입니다. 이거 아니고 감정 대리인이 돼서,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하실 수 있는 사람들의 시대가 온 거죠. 지금 우리의 사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집을 제1의 공간, 공적인 장소, 직장을 2의 공간으로 본다면 영화관, 카페는 제3의 공간인데 고도까지는 수용해. 왜냐하면 이거 가성비가 좋으니까. 근데 고립은 원치 않는 그런 심리가 담겨있죠. 자, 그래서 2019년도 역시 여러분들도 꿀팁, 뭐를 주목하셔야 되냐고 하면 비대면 시장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냥 이렇게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붙어가지고 계속 뭐 사라고 하면 어때요? 싫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좀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싶은데 자꾸 뭐 권해주고 이거 얼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다 먹혔던 멘트가 있어요. 뭐예요? 안 사도 되니까 한번 입어보라고. 그 멘트를 아직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부담을, 왜냐면 입어보고 하다 보면 사고 싶거든요. 그 옷이 괜찮다고 하면. 어쨌든 근데 이 뭔가 사람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싶어요. 내가 직업 상담소 같은 데 전화를 해서 어떤 아주머니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싶고 폰으로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이 사람 어디 사는 사람이고 어떤 경력 있는 사람인데 몇 시간에 얼마고 뭐 잘하는데 또 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 해줄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작지만 확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플랫폼은 반드시 어때야 되냐고 하면 비대면에 사람들이 이 나를 굳이 만나거나 전화통화하거나 카톡으로 얘기를 주고받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대면을 원해요. 왜냐하면 대면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부담이 생기죠. 뭐 이렇게 사야 될 것 같고 뉴스캔 세미나 오래 그럼 와서 아무 부담 없이 오시는 분들 잘 없으시죠. 이게 뭐 나보고 사업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에 오니까 잘 안 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비대면 소비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트렌드는 비대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뉴스킨에서는 지금 플랫폼을 한 7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맞죠? 그런 이유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스테이지, 단계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야 뉴스케인 제품 좋다고 해서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거 나 회원가입하면 뭐 자꾸 막 사라고 하고 하라고 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다른 거 쓸래. 왜냐면 다른 선택지도 많잖아요. 뭐 뉴스케인에 대한 기본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이 잠재 소비자 회원가입은 하지 않지만 한번 체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대면으로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 생각보다 호감도 가고 신뢰도 가고 나를 크게 부담 주지도 않고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책임감도 있고 뭔가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더 깊이 소통하면 어때요? 좀 더 많은 베네핏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소통하면 뭔가 사용법이라도 하나 더 알아가고 꿀팁이라도 하나 더 배우고 뭐 선물이라도 하나 더 챙겨줄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재밌을 것 같고 보니까 인스타에서 이 사람 라이브 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 매력적이야. 저 언니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요? 완전 비대면에서 이제 비회원에서 이제 만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고 그럼 또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이 좀 필요가 하죠. 그래서 뉴스킨몰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지금 또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지금 또 나오죠. 그런데 내가 그냥 소비자로 있다 보니까 써보니까 어때요?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보죠. 알렸을 때 우리가 네이버처럼 내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처럼 바로 수익을 주죠. 파트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업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우리 뉴스캔의 새로운 모상 벨로시티의 핵심이에요. 골디락스의 전략이라는 얘기를 제 세미나 들어보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그런 거죠. 한 집에 곰이 3마리가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이 있어요. 근데 이 소녀가 무단 침입을 해서 들어가요. 이 집에. 이거 되게 웃기죠. 이 무단 침입을 해서 들어간 주제에 식탁에 보니까 죽이 3그릇 있는데 어때요? 하나는 너무 뜨겁고 하나는 너무 식어서 적당한 걸 먹어요. 그 다음에 먹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하죠? 한 침대는 너무 크고 한 침대는 너무 작으니까 적당한 데서 잤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골디락스의 얘기예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나한테 적절한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뉴스캔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일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뉴스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게 좋다는 걸 알면 이런 세미나를 들으면 하지만 뭐는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뭐 실적을 유지해야 돼. 계속 내가 뭐 판매에 대한 부담을 갖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저렇게 다단계 판매하시나? 뭐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 이런 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서 돈 버는 거는 좋은데 남들 보니까 다 해서 라이프 스타일 좋고 다 좋은데 이 두 가지를 안기 싫어. 전에는 이렇게 하면 뉴스캔에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연성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비자로서 여러분들의 플랫폼에서 사람들에게 알리시면 일은 우리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뭘 드리죠? 본사에서? 보상 뭐 드리죠? 쉐어링 보너스. 무려 제품 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8%의 금액을 언제? 바로 다음날 통장으로 넣어드려요. 여러분들 주변에 단지 내가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8% 없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 8%를 소비자가 받아가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업자가 와서 사업을 하는데 썩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2,000어치 우리가 예전에 꼭 유지해야 되는 볼륨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해요. 근데 열심히 하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에 스폰서라는 사람이 막 도와줘서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사람도 큰 돈을 못 벌고 그 스폰서도 돈을 못 버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누군가가 나는 뉴스캔 사업자 말고 소비자의 포지션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요즘에 우리는 땡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40%를 받거든요. 주변에서 뭐 유통하면서 40% 받는 거 보셨어요? 내 돈 가지고 건물 이렇게 임대해서 뭘 팔아도 수익으로 물론 세전이긴 하지만 40%를 받는 일들이 없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거 소개 다 시켜주고 쓸 마음이 있는 사람 가서 만나가지고 체험시켜주고 우리 항상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하고 40%를 받아.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뉴스킨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커미션이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겨우 버시던 분들이 제 파트너들 중에서도 뭐 1000만 원,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또 우리는 지금 40%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품은 어떻게 됐어요? 뉴스캔에서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셀링 제품 21가지가 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통도 예뻐져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가격도 비싸지 않죠. 루미스파 같은 제품들요. 전통적인 경영에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은 어떻게 돼요? 회사가 재정이 어려워지죠. 이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혁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에서 서로 노사 간에 분쟁을 하고 더 달라, 뭐 더 못 준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돈 더 많이 벌겠다. 너네도 돈 더 많이 가져가고 제품 더 좋게 만들어줄게. 왜? 혁신했으니까. 그래서 이 뉴스캔은 이 안티에이징 업계에서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소비자들을 위한 플랫폼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뉴 블로그, 기타 등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이렇게 연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외에 뭐 미커머스라고 하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본사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단계까지 와 있냐고 하면 곧 본사에서 해외에서 누군가 구매를 원할 때 본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송까지 결제까지 다 해주는 시스템을 지금 본사에서 다 만들어놨죠.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오펜센터 뭐 하고 있어요? 수리하고 있죠. 수리 끝나고 와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시면은 인공지능 로봇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하고 대화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하시면요, 이 트렌드에 첫날을 걷게 되세요. 플랫폼이 내 일상이 되고요.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돼요. 뭔가 이 멀게 느껴졌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나의 성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라도 저마다 이 생각은 다르는데 과연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올리락스. 아파트 서울 기준입니다. 8억.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뉴스캔이 정말 좋은 게 뭐냐고 하면 제가 한 번씩 그 모지스 할머니의 이렇게 그 컨트리 웨딩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그 그림을 보면 특이한 점이 뭐냐고 하면 여러 쌍들이 누가 주인공인지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으로 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하층민이어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아파트 가지고 현금 몇 억씩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럼 중산층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그래서 이 경쟁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또 누군가는 중산층이고 누군가는 하층민이고. 근데 저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의 기준으로 대로하면 모두가 중산층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직장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나요? 뉴스캔에서는 저희가 저희 파트너가 저보다 더 잘하면 정말 좋죠.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지만은 대중 강의도 하지만은 트레이닝도 하거든요. 아까 우리 이미 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파트너들의 자존감을 끌어올려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잘 하지 못할 뭐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보다 나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 시장이잖아. 이 시장 전체 5%를 가져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이 인플루언서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켜요. 완전 땡큐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고 다녔을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 사내 강의를 하는데 나보다 더 강의 잘하는 강사가 하나 나왔어. 완전 찬밥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교육을 할 때 하나의 조건은 뭐냐고 하면 내가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이 실적이 올라가고 어떤 그 직무 능력이 향상은 되어야 되지만 나보다 잘하면 안 돼요. 나보다 잘하면 내 밥그릇이 없어지고 내가 무시당하는데요. 근데 뉴스캔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리더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뉴스캔에 뭐 PH급이든 EBAH급이든 최고 직급은 TO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또는 그건 어려워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업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만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죠? 다 자기가 자기가 좋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냉철하게 관리 감독 사실 감시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뭘 해놨냐고 하면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커미션을 1,000원 단위까지 다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 뉴스캔이 다른 회사하고 다르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기 뒤에 보시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지금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뭐였어요? 하이스트 커미션. 우리에서 제일 많이 준다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진짜 하이스트 커미션을 주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캔은 우리보다 매출 작은데 매출 작은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얼마를 받아가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고 내 신념에 위배되지 않고 내가 즐겁게 일을 하는가? 문화가 좋은가?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받아가는 거. 뉴스캔에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고등어고 고추장이고 다 팔면은 이 사업자들이 사지 않겠어요? 매출 올리는 거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사업자들의 삶의 질은 올라갈까요? 차에 한가득 뭐 이렇게 라면 싣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밀팔고. 우리는 안티에이징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오그라들지만 품격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니까요. 미세 플라스틱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환경 쪽의 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드디어 이제 우리 그 섬유유연제 라인업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 또 여성용품 생리대 같은 것들이 뉴스킨에서 얘기하는 친환경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지 못하는 것으로 그릇을 씻거나 옷을 빨지 않습니다. 브라질에서 지금 가뭄으로 커피 원두 가격 올라가고 콜롬비아의 농장에서 커피가 아예 나오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 커피가 사치품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기후 변화 심각하죠. 우리 한국의 기후만 해도 지금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뭐가 좋습니까? 날씨가 춥지 않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 좋으시던가요? 되게 추운 날이 좋으시던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되게 춥고 미세먼지가 없거나 아니면은 덜 춥고 미세먼지가 많거나 이런 삶. 여름에 잠깐 미세먼지 없는 이 나라에서 살고 계시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 기후 변화에 대응할 채비를 갖춘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커피만 중요합니까? 뭐 농작물 우리가 먹는 그런 것들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죠? 대한민국 사람들.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건강 지키는 거예요. 요즘에 20대들은 그 전에 30, 40대들의 세대에 비해서 담배도 훨씬 덜 피우고요. 술 먹는 양도 훨씬 작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이렇게 마시는 이런 것도 많이 적죠. 건강을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자기를 가꾸는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미세먼지로 쩔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건강식 중에 뭐 무청, 시래기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어때요? 다 미세먼지로 깊숙이 말려놓으면은 뭐 곶감, 뭐 과메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이 농산물을 사랑해야 되니까. 어쨌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없어지게 되는데 이거에 대비하는 국가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뉴스캔은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로비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완벽한 재배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완벽한 그 약용작물, 농산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들한테 제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번 글로벌 컨벤션에서 이 그로비브를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보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발표는 또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도 다 준비한 회사고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죠.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적의 소재를 연구해서 까다로운 공정으로 건강한 삶을 제공한다. 건강기식품 브랜드도 전부 다 다양해진 추세인데 다양한 브랜드 가운데 뉴스킨의 건강기능식품은 전 세계 저명한 의사, 과학자들의 자문과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2020년 한국 론칭 20주년을 앞두고 브랜드를 새롭게 단장하여 재도약을 노리고 있는데 보통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화학 전공하거나 뭐 이렇게 회계 전공한 사람들이 구매해서 그냥 트렌드에 맞게 뭐 깔라마시가 트렌드야 뭐 그럼 그걸로 제품 대충 만들어가지고 마케팅에 집중을 하지. 정말 이렇게 박사급 과학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원료를 수급받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규격화, 표준화, 안정성, 기능 인정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죠. 어떤 모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사 공장에서 다 키워낸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의 제품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녹차 마시는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시는 차들은 그 중국 운남성에 있는 고수차들 몇백 년 이상 된 그런 차에서 전혀 거기는 깊은 밀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오염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씨를 하나 받아와가지고 제 농장에 이렇게 심어서 차를 이렇게 재배를 하면 똑같이 나오나요? 그래서 왜 그거를 자랑하시는지 저는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어쨌든 파마넥스는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 최적의 원료 생산지를 박사급 과학자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모든 이 공정들을 거쳐서 나와요. 대표적인 예로 파마넥스 에이즈랑 아이스케어에서 구매 주 원료인 동충합수 발효 추출물은 티베트 해발 4,000m 고온지대에 섰고 원료를 자체 생산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지역에서 가장 알맞은 계절에서 수확하는데 이 안에서 이 과학자들이 이 온업급 과학자들이에요. 여기에 이 6S 공정 있죠. 사실은 7가지 공정이에요. 뭐냐고 하면 제가 또 사진 보여드릴 텐데 전 세계 최고급 과학자들이 OK 사인을 주지 않으면 제품이 출시가 되지 않아요. 여기는 마케팅이 좌지우지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과학자들이 좌지우지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제가 차이를 느껴보라고 하는 당당한 근거 중에 하나가 상해에 있는 R&D 센터입니다. 저기서 R&D만 합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6배 규모에서 R&D만 합니다. 미국 본사에서도 역시 저기는 물론 이제 전시라든지 체험도 있지만 역시 R&D가 주거든요.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제품과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제품과의 차이는 말할 수 없겠죠. 여에스더시 요즘에 유명하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천연 비타민이 좋은데 대표적인 천연 비타민은 파마넥스의 라이프팩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먹는 거는 뒤에 더글라스의 멀티비타민 화이토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해요? 파마넥스 라이프팩은 한 달분이 132,000원으로 가장 비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뭘 모르는 거야? 네트워크를 모르죠. 라이프팩을 누가 132,000원에 10년 전에 주고 사 먹었습니까? 연가입하면 30% 할인되고 정기구매 걸면 10% 추가 할인돼서 비싸지 않아요. 네트워크를 모르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분이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광고하는 제품이 아니고 대표적인 천연 비타민을 자기가 알고 배운 대로 파마넥스의 라이프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제품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또 안티에이징 기능까지 추가되어서 여러분들이 12만 원대에 뉴스 스텐슬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최고급 오메가3의 항노화, 항산화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다 포함해서 드실 수 있는 가격에 지금 2018년도, 19년도에 12만 원대로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검증이 까다롭죠.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만들면 믿었죠. 설마 뭐 대기업에서 그거 다 깨졌죠. 가습기 살균제, 뭐 라돈 침대 이런 것들로 다 깨졌죠. 그래서 그 어렵다고 하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3대 기관 인정 받은 지가 벌써 지금 이게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바뀌어가면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이렇게 보면 뉴스킨이 어때요? 광고 선점비는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기부금은 최고로 내고 있다. 이런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회사의 파트너십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가장 포브스지에서 얘기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진실성을 바탕으로 했고 공정업계 최고의 보상 약속만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이행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했고 매 6일마다 100만 장자를 지금은 매 5일, 매 4일마다 100만 장자를 실제로 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적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근히 해 나갈 건가요? 무언가를 바꿔 나가실 건가요? 아까 그 BTS UN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것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으시던데 많은 사람들이 20대들을 걱정합니다. 20대들은 끈기도 없고 뭐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저 BTS가 UN에 서가지고 저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그 어떤 한국인이 저만큼의 인기와 존경과 근데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의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들자고 남들 보기에 좀 더 좋은 학교 나와서 남들 보기에 좀 더 좋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의 20대들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으시지만은 지금 특히 이렇게 직업 일선에서 정말 이 잠재력도 있고요, 활기도 있고요, 에너지도 있고 이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이 세대들이 그냥 뭔가 내가 좀 못하나? 내가 대기업에 취직을 나는 못하고 나 대학 타이틀이 조금 별로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최고의 플랫폼 기업에 같이 일을 하셔가지고 누구보다 자기 목소리로 행복하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인정받으면서 이 경기 좋은 시장에서 그렇게 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근히 그냥 이 사회 다 어려우니까 경기 안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 이거 보고 마칠게요. He likes to sleep there. Now you behave yourself. I love the beautiful China. I love the taste of the tea, and it's so nice to sit down and enjoy it and 동화 작가 garden at the same time. What a beautiful day. You can tell by their looks whether they're happy or not. Folding is not folding color line. Pretty good stuff. Awfully good stuff. The stuff that he wrote. Because a lot of people say, what do you believe in? And I say, I'm a Stillwater. That was some belief we invented. A very peaceful man. I think people are in too much of a hurry nowadays. They miss a lot. And so many people say, oh, well, tell us what your secret. We want to be just like you. And I said, well, just be yourself. And that's it. It comes from within. 네, 타샤 튜터가 작곡한 지 이제 10주년이 되어서 작년에 저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저걸 몇 번이나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아까 BTS가 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남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돼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저는 저 삶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가 되는 삶.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삶.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넓은 농장에 저 멋진 집은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자기의 아들이 손으로 다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자기 아들도 자기가 지은 집에서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하게 92년 평생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행복한 작가 타샤 튜터라고 합니다. 90세가 넘어서도 호기빌 마을 저렇게 호기라는 강아지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저걸 그리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하고 자기 자녀 4명 다 부양하셨고요. 동화책 이렇게 그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이 뉴스캔이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 조금 우울하고 뭐든지 다 잘 안 될 것 같은 이런 세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